그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질문들이 온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그 어, 아마 지금 많이 이제 말씀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코비드 19의 예방과 확산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별로 한국 NGO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이제 오남용을 막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 사업을 개발하는 전략이 지금 이제 막 이제 국내 단체에서도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경험에 있어서 좀 지금까지 논의됐던 맥락에서 조금 더 탁상호 교수님께서 한국의 단체들이 좀 고민하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번 사실은 이미 약간 이제 커뮤니티 헬스 코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또 진단 검사가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재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국내처럼 대량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 수행 업체, 검사 수행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그 서베일런스나 조기 감시, 실험실 기반의 확인 체계가 중요하긴 할 텐데, 되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면, 혹시 탁상호 교수님이 또 교수님께서 메디피스 등에서 국내 단체들의 여건 하에서도 일을 해오셨던 입장에서 혹시 어떤 생각을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국내 단체 활동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 파악하거나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개발도상국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들은 대부분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모니터링의 개념 자체도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코호트 격리와 무슨 차이가 있냐? 코호트 격리는 말 그대로 감염자가 발생한 커뮤니티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입출입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쿼런틴이죠. 격리의 개념인 거고, 지금은 접촉자나 아니면 감염자가 발생한 커뮤니티가 주변 커뮤니티와 교류가 있거나 아니면 교류가 없도록 하는, 그리고 교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제되어서 감염이 전파되는 일종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모니터링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봉쇄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격리도 아니고 그냥 활동을 하는 거죠. 대신 커뮤니티 간의 어떤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교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통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사실 이 진단 기술이 너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사실 이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많이 예상들을 하실 거예요. 진단 장비, RT-PCR 장비 사실 얼마 안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얼마 안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몇 천만 원이 비싼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몇 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온다 하더라도 그걸 국립실험실에 비치해서, 내지는 이미 국립실험실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RT-PCR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진단 키트가 없어서가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실험실이 지방 실험실의 역량들을 점검해서 정도 관리를 하고, 실험실이 어느 수준 이상이 돼서 오염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채취라든가, 그러니까 검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권한 이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노력이 사전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코로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도 감염성의 질환이기 때문에 결핵을 진단하는 것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핵을 진단할 수 있게끔 국립실험실이나 외국기관에서 지방에 있는 공공실험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핵을 진단하고 검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런 앞단의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이 진단 키트나 진단 장비들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진단 장비나 진단 검사 키트는 결국 가장 접근성이 높은 중앙관료나
뭐 그 수도에 있는 뭐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확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해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겠죠. 오히려 지방이나 고립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진단 검사 자체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마 외국 뭐 신문이나 이런 것에 보여지기로는 그런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잘 검사받고 잘 치료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어라고 포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은 뭐 확진될 기회도 없고 결국은 이제 취약계층이 감염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그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진단기구, 진단장비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것이 그 엄밀한 의미의 지원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600여 곳의 선별검사진료소가 있기는 하고 한 200여 곳의 검사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냥 그 검사 시설을 바로 운영을 개시를 한 게 아니라 특히 그 200여 곳의 검사 시설 같은 경우는 그 검사 시설의 정도 관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 완전히 구축을 어마무시한 속도로 다 해놓은 상황에서 그 검사가 확진이 나왔을 때 확진이라는 것을 퀄리티까지 우리나라는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라서 물론 한국이 이제 그걸 통해서 상당히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는 맞고 또 이제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한국이 이 성과를 이 시스템화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개발도상국의 리소스 리미티드 세팅에서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탁상호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질문 그 얘기에 나오는 상황에서 그 KCOC 보건 분야 전문위원으로도 계시는 그 이승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커뮤니티 헬스 워커에 대해서 결핵 사업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잘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클러스터에 대한 이제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것과 또 이제 그 코호트 개념으로 격리하는 거는 두 개의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파R 지수가 높은 이제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의 대상 나라들을 잘 선정해서 국가들의 이제 그 역량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에 대한 개념을 좀 고려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개발도상국하고 이제 전 세계 가난한 국가들을 통으로 뭉쳐서 이제 보통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 국가 안에서도 국가들의 경제 상황과 수준에 따라서 준비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이라던가 우리의 지원의 접근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준비 역량, 이제 구비 역량에도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또 질문으로는 그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제 그 공중보건 체계가 잘 이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 체계 이외에 보건의료적인 접근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의 이제 주민 인식 개선 활동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오히려 더 일부 단체들은 이미 이제 식수위생 활동을 하던 단체들이 손 씻기를 이제 이미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코비드 19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손 씻기를 강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제 우물을 파는 거를 집중을 했다면은 현재는 도심지에서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은 곳에 확보하는 개념으로 조금씩 이제 전환한다거나 그런 이제 보건 의료적인 접근하고는 조금 다를지라도 국내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단체들이 접근하는 의미들을 좀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혹시 탁상우 교수님께서 추가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한테 모든 분야를 다 물어보시니까 제가 참 지금 한 분밖에 안 남아 계셔서 다음 뭐 할 수 여쭤보는 것 없죠. 뭐. 같습니다. 사실 이재갑 교수 혼자면 일당백인데 제가 일당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식수위생 말씀하셨으니까 참 너무 반가운데 그 도심 지역에서 오히려 손을 씻을 수 있는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도심 지역 중에서도 취약한 곳이 있잖아요. 그 스쿼터라고 하는 그 뭐 이제 경제 이주민 내지는 뭐 디스플레이스 파퓰레이션의 경우는 사실 이게 더 취약할 수 있는데 그런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손 씻을 수 있는 내지는 마실 수 있는 그 깨끗한 물 공급이 좀 더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그, 그 취약계층에서 감염이 확산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희생이 주는 여파는 바로 그 국가 전체의 공중보건 위기 시스템을 붕괴시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취약한 계층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다시 이제 보건의료로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내지는 이런 그 커뮤니티 단위의 그 보건의료 시스템들이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손 씻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 위생이에요. 전반적인 위생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결국 가장 먼저 코로나가 확산되면 피해를 입는 게 보건의료 인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 에볼라에서도 보건의료 인력이 초기에 10명 중에 뭐 1명 내지 2명 정도 감염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00명 중에 7명 정도가 보건의료인이었어요. 보건의료인이 그 서아프리카 3개국에서 이제 그 사망자로 발생하면서 이 보건의료 인력이 그 국가에서 조금씩 줄게 된 거죠.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SDG 지표들을 보면 10년 전으로 후퇴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국제학술지에 이제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보건의료 인력이 감염돼서 결국 보건의료 인력 시스템에서 빠지는 사망하거나 그 재해를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가 몇 년 전, 뭐 10년, 20년 전으로 후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시스템에서의 그 보건의료 인력 보호가 오히려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보건의료 그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곳 보건소, 보건지소의 위생 상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조금 질문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 10분만 더 저희들이 이제 이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상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이제 그 예전에 에볼라 그 2014년 에볼라 유행 당시에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는 전국의 의료 인력 600여 명 중에 200여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초기에 이게 에볼라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열심히 치료를 하려고 했던 그 참 너무나도 좋은 마음에 환자 치료에 이제 대응했던 이제 의료 인력들이 대부분 많이 죽어 나갔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건 약간 좀 의료적인 측면으로 돌아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방호복이라던가 마스크라던가 이런 도구들이 이제 제공이 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건소나 병원, 심지어 병원조차도 기본적인 감염 관리에 대한 그 개념과 체계가 조금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염 관리, 감염에 대한 이제 개인 보호를 특히 이제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되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PPE라든가 봉호복이라든가 이런 용품들이 제공이 되더라도 이게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게 이게 바로 그냥 제공이 되기보다는 그 이제 감염자를 치료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집중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개발도상국은 이 의료 인력 자체가 스케일스 리소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 명 한 명이 되게 귀한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이 이제 보호될 수 있는 거를 전략적으로 잘 타겟팅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접근과 관련해서 혹시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상당히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박상훈 원장님께서 혹시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강의, 두 분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방금 우리 이윤상 선생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나 유럽의 어떤 의료 인력의 100분의 1, 200분의 1 그 소수의 의료 인력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의료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K 방역에서 상당 부분 모디파이가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 초기 격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료진들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 Save Africa Medical Workers에서 뭐 SAM 그런 좀 프로젝트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지금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식량 운송도 안 되고 있고 특히 약품이나 이런 기본적인 그 세이브 라이프를 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칫 외출 금지가 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빈민들이 식량을 지금 얻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진짜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금 식량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희 지금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의 컬리처라든가 또 요하네스버그의 그 타운십이나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당히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른 그런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지원, 인력 지원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개발도상국에 적합할까? 그래서 지금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게 전체적인 어떤 그 감염병 센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내달라. 한국에서의 그 K 방역을 경험했던 중환자실 경험이나 또는 생활센터의 경험을 가진 그런 의료진이나 방역 전문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최재욱 교수님이 우즈베키스탄 갔다 오셨지만 그런 식으로 한두 사람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전문 인력들을 보내는 거가 또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KCOC가 정부가 해야 될 역할, 또 NGO가 해야 될 역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학회나 대학교가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직능별 대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의협이나 간협이나 병협, 이런 인적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협회가 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K 방역을 잘 좀 그 현지에 맞게 모디파이해서 심어주는 역할들을 우리 KCOC가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주 정말 저는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또 계속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탁상우 교수님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만한 내용들이 또 있으실까요? 그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 커뮤니티 단위 모니터링 할 때 예. 진단키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 커뮤니티 해석커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역학조사가 주는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역학조사와 확진이 항상 같이 가니까 이것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확진이 아니고 역학조사관은 180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존 스노우라고 아시죠? 그 영국 런던의 콜레라 역학조사 하신 분은 1854년인가요? 벌써 150년이 다 된 일인데 역학조사관은 그 당시도 확진을 할 수 없었고 그 당시도 콜레라인지 뭔지 병원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질병의 감염을 막을 정도로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상만 가지고 내지는 접촉했다라는 의심만 있어도 그 사람을 격리하고 내지는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게 훈련 과정인데 이걸 커뮤니티 단위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쉽죠. 커뮤니티 내에서 외국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다른 빌리지를 많이 방문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상을 보이고 확진이 아니더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커뮤니티 헬스 워커들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매일 2번씩 옆에 마을에 갔다 와. 이런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커뮤니티 헬스 워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뭐 첩보에 가까운 정보들을 다 동원한다면 보다 좋은 역학조사가 되는 거죠. 확진 없이, 확진 진단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역학조사고, 그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빌리지 단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질병 확산 방지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탁상훈 교수님께서 되게 참 중요한 포인트를 또 이제 추가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건과 리소스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고민을 이제 또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은 원장님께서도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이 초기 격리, 의료 인력 지원, 그리고 이제 현지의 상황에서 또 필요한 게 이제 필수 의약품의 지속적인 제공이 이제 끊이지 않도록 잘 하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또 국내 전문가들의 활용, 또 국내 이제 학회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좀 전에 그 탁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과도 좀 연결을 해보자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개시의 이제 개념에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센터 포 글로벌 디벨롭먼트라는 CGD라는 곳에서 제시되는 이제 개도국에 접근해서 좀 나온 얘기들을 좀 추가로 드리면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로 이제 제시를 하면 바로 사회적 격리를 이제 스스로 하겠지만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중에 컨디셔널 캐시 트랜스퍼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비용 지급 자체를 그냥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국내 단체들 중에서 여건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에 여건이 되는 단체도 있고 쉽지 않은 단체도 있겠지만은 혹은 이제 캐시가 아닌 이제 그 현물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주는 게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자가 격리를 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는 지원 자체가 그 소셜 디스턴싱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는 여건이 또 제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상원 원장님과 또 그 책상우 교수님 추가 또 말씀해 주신 코멘트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혹시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은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저희들이 웨비나를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 이 웨비나에서 모든 접근에 대한 방안을 다 제시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지난번에는 이제 기본적인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이번에는 그러한 접근에 대해서 국내 접근은 뭐였는지 국제적인 접근의 이제 방역의 접근은 이제 기본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국내 단체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수행을 직접 하시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국내 대응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실 때 또 본인 단체들이 수행은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단체들의 역할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황을 좀 리뷰를 해드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번 또 추가적인 웨비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접근되는 그런 다양한 접근의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리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보건의료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이제 리뷰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KCOC에서는 또 그 보건의료적인 접근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그 주제별 교육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광고 말씀이 되겠는데요. KCOC H&D 사업부에서는 이제 코비드-19 이제 그 보건의료 전문위원회 교육 이외에도 추가로 IOM, WFP, 유니세프, UNHCR과 함께 코비드-19 대응에 대한 주제별 보건의료 이외 이슈 주제별 분야에 대한 주제별 대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응, 이제 생활 라이블리후드 측면, 뭐 그 이외에 이제 식량과 생계 지원, 교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교육을 또 추가로 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그 추가적인 분야별 교육이 각 단체들에서 이제 본인 단체들의 여건과 또 추구하시는 상황에 맞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것 같고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본 교육은 KCOC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또 발표를 해주신 탁상호 교수님과 이재학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 많은 코멘트를 해주시고 또 오늘 이제 참여를 해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